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감독원 김병칠 디지털금융감독국장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김용진 교수님께서 우리 금융산업의 지금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금융감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지금 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금 내년 또는 내후년의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확정된 바가 없어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저희 감독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금융 감독국도 그렇고 저희 감독원도 그렇고 디지털 금융 또는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라는 측면과 감독 규제라는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감독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금융 또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진짜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정도까지 커버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가장 우리한테 금융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빅테크 플랫폼,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산업, 그 다음에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빅테크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빅테크 플랫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떠올리는데, 이 회사들의 기능들이 굉장히 사실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빅테크 플랫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K뱅크, 최근에 들어온 토스뱅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온 빅테크 플랫폼들은 이미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들하고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불과 3년 만에 지금 빅테크 플랫폼으로 들어왔던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지방은행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시중은행들하고 아마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이제 토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업 모델을 보면은 여러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유한 금융 또는 비금융 데이터, 고객 행동 데이터까지 합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동안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중소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야를 공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쪽 분야, 그 시장에서 지금 영업을 해왔던 그러한 금융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감독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동등한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제까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해온 걸 보면 주로 이제 프라임 시장,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라는 안전 시장을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 그러한 시장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소기업 중소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팀파일러라든지 이러한 시장으로 진출을 해가면서 나타나게 될 자산의 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시장 상황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자산은 늘어나고 그 자산의 질이 과연 관리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관리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경제가 조금 더 바뀌고 경제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팀파일러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제 그 엄격한 건전성 룰이라든지 이런 감독 기준들도 이런 거를 반영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로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지만 금융회사 상품들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플랫폼, 그야말로 중개 기능으로서의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또는 토스 이런 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 숫자의 MAU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고객 행동 패턴들을 지금 학습을 했고, 그 학습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시중은행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중은행 앱들의 MAU가 한 500만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차이를 갖고 있고, 또 하나 그 경쟁력의 차이는 뭐냐면, 시중은행들은 자사의 상품에 대한 행동 패턴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회사들은, 플랫폼 회사들은 모든 금융 상품을 놓고서 고객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그러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냐, 이거는 저희들 예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가운데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아까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핀테크의 혁신들을 은행들이 이렇게 제휴관계를 맺으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일부 빅테크 회사들을,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그런 일부 빅테크 회사들이 또 진입하면서 고객하고 이제 접점을 맺으면서 기존 금융회사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의 금융 생태계는 결국은 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고객 접점을 전부 다 확보하게 되고,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조회사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금융권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같이 이 지점망이 적은 회사들은 이미 이제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드릴 정금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그다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 뭐 지점수 감소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 감독당국 입장에서 이 바라보는 이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점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개된 자산들 또는 부채, 예금들, 이런 것들이 기존 채널로 들어온 자산 부채하고 질이 똑같냐, 성격이 똑같냐,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중개돼서 들어온 그러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 민감도가 이제 강해서 유동성에 있어서 조금 더 달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개의 이 플랫폼의 그 행태 자체에 있어서 혹시 금융회사 또는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 추천을 해주는데 상품 나열 순서를 어떻게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플랫폼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은 나열하고 어떤 상품은 나열하지 않을 것이냐, 즉 거래하는 제휴된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금융회사 간의 공평한 대우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다음 이 과정에서 이제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감독적인 이슈로 보면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 간, 그러니까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의 어떤 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빅테크 플랫폼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간편결제 쪽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결제 시장이 신용카드 베이스로
이제 결제 시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고객 충전금으로 지금 결제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 기준으로 이미 25%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결제 수단들 중에서 지금 유독 지금 충전금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은 온라인 지금 상거래 중심으로 해서 충전금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아마 고객 충전금에 의한 간편 결제가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 지급결제 수단이 사용되는지 보다는 이 지급결제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중요한 감독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BIS에서도 상당히 현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위협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BIS에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들의 내용의 공통점은 이거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액티비티 베이스드 행위 중심으로 해서 그 행위가 똑같은 다른 어떤 규제 체계를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접근법을 가졌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엔티티 베이스드 레귤레이션 또는 엔티티 베이스드 슈퍼비전을 같이 해야 된다. 즉 기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빅테크들이 아까 김용준 교수님 설명했듯이 이제 지역적으로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국가 간 규제 당국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엔티티 베이스드의 감독이 어떠한 내용들로 이제 꾸려져야 되느냐, 갖춰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많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규제의 어떤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생략을 하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제 정책이 최근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플랫폼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광고냐 중개냐, 결국 광고냐 중개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성입니다. 광고이면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거고 중개이면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같이 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이거는 중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같이 가져가라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 외에 공정위에서도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소비자 책임을 강화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빅테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이제 개정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내용을 갖고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꽤 됐습니다.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 전자금융 거래를 지금 지금 현대화된 전자금융 거래의 내용에 맞춰서 법규를 바꾸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업종을 단순화하고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거를 지금 도입을 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온 이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객 충전금의 외부 지금 청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가
같은 경우에 그 파급 역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거는 다 각자 다 예측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결국은 모든 계좌 기능이라든지 계좌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종합금융회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들이 지위가 상당히 상실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연히 뭐 예금 수취도 안 되고, 그다음 이자 지급도 안 되고, 그다음 금융회사에 그 돈을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 활용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금하고 같은 또는 수신과 같은 기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규제의 정도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소액 쿠불 결제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이제 신용카드 라이센스 없이 신용카드업을 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의 충전금의 외부 청산 의무화, 이 부분도 이제 뭐 누가 할 거냐, 누가 감독할 거냐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빅브라더 논제까지도 뭐 제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이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합의점은 국회라든지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법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여기서 정근법 내용에서 보면 빅테크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들을 근거해서 앞으로 이 영업행위를 어떤 식으로 규제 감독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이라든지 감독 규정에 담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과도한 규제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보호를 위한 장치는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머지플러스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현재 이 정금법 내용만으로는 이 새로이 변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금융 상품들을 다 포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섭될 수 있도록 이 정금법에서 이 고객자금 보호 장치를 조금 더 규제를 더 촘촘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하고 그 다음에 개인 CB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니 AI니 뭐 클라우드니 이러한 기술들이 전부 다 집합적으로 나타난 게 결국은 이제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결국은 마이데이터라고 귀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지금 46개 회사가 이미 지금 받았고요. 지금 24개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면 한 70여 개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얼추 100여 개 이상의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경쟁을 할 겁니다. 이 업자들을 보면 기존 금융권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전혀 핀테크하고 기존 업권이 아닌 제3의 어떤 영역들도 있습니다. 완전한 민간 영역도 있습니다. 이 영역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마이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기존에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고객 접점을 찾았다면, 이거는 마이데이터는 그야말로 1:1 개인 맞춤형 디지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에 딱 들어가면 나의 모든 패턴을 분석을 해주고 나한테 가장 최적의 금융상품이라든지 지출하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의 완전 종합형 PB 서비스, 1:1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 어떠한 지금 고객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유인되는 고객들이 결국은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를 또 연구하면 더 나은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저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할 거다. 그 AI 학습이 이제까지는 사실은 제한된 학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고객들이 이 많은 그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된 걸 1차로 분석된 걸 갖고서 제시하고 그 중에 그걸 갖고서 고객들이 이거를 어느 거를 초이스하는지 어느 거를 어떤 시점에서 초이스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다시 학습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AI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이 생길 거고 그 학습량을 토대로 해서 AI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CB 쪽도 지금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7개 기존 이제 CB업에 지금 들어와 있던 7개 회사들이 지금 CB 시장을 다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드사들이 개인 사업자 CB 쪽으로 굉장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미 이제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일부는 받았고 지금 일부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카드사들은 이쪽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이 이제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행동 패턴 정보를 기존 금융그룹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금융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점인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CB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CB 쪽도 일부 지금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 시장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경쟁이 지금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이제 당장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이거부터 보시면 이제 11월 말까지 API 구축을 하고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고요. 12월 1일부터는 API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본격 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12월은 이제 API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API가 아직 지금 앱에서 이게 업데이트 안 한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행해서 업데이트 될 때까지 병행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마이데이터 지금 예상되는 사업자들이 지금 70여 개 또는 뭐 100여 개까지 될 수 있는데 초기에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도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영세 그 마이데이터 이제 하고자 하는 영세업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최근에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어떤 한도를 타 금융법을 감안해서 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과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작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 API 라인을 뭐 전부 다 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설정해서 그 중개기관한테 데이터만 제공하면 그 중개기관이 표준 API에 맞춰서 이거를 다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되면은 이제 많은 이쪽에서 경쟁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에 대해서 이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다 녹여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표출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AI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일단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소비자의 차별 방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설명성 강화, 그 다음에
내 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권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 AI를 사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AI 윤리 준칙을 만들고 AI 가버넌스를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AI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4차 산업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산업입니다. 지금 금융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지만 나머지 통신이라든지 공공, 그 다음에 의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데이터의 표준화를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고,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키값을 통일해서 운영을 하겠다,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 비금융 뭐 각종 분야별 데이터들이 진짜 쉽게 통합이 가능한 그러한 지금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통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 그 다음에 통신, 뭐 이런 것 공공 데이터까지 쉽게 통합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혁신적인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제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 이제 이 업계 쪽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 그 4차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 통신,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는 분야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모빌리티, 그다음에 중구자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야의 데이터들도 아마 앞으로 많이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표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이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뭐 코스피 거래량을 추월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법상으로 신고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지금 하도록 해서 지금 신고가 된 상태고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지금 뭐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지금 거래 금액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성장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논외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어떻게 안전하고 건전하게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업권법을 만들어서 이 시장을 관리하자, 관리 육성하자라는 그러한 법안 발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논의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투명한 거래를 하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FATF라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논의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AML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특검법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한 거고요. 다만 NFT에 대해서는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 가상자산이라면 기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규율 체계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고요. 이제 지금 조만간에 아마 이제 결론이 나서 올 연내로는 이 결론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파이에 대해서도
디파이를 지금 그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제를 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적절치 못하다라는 그러한 반론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아마 11월에 이 입장을 FATF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까 김용진 교수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에 대한 부분은 금융권은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금융권에 이제 많은 지금 디지털 관련 책임자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지금 비즈니스화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치가 않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수준은 이제 그 MZ 세대들하고의 접점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 광고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정도 수준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접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부 업무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온라인 회의를 할 때 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뭐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도를 지금 쓰고 있다. 다만 이거를 앞으로 가상 경제를 사업화하는 단계에 이르르면 아마 이제 기존의 금융 또 시스템은 완전히 또 메타버스의 금융 시스템으로 또 탈바꿈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 메타버스의 그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타버스 내에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 내에 지금 통화는 가상화폐 또는 NFT가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나 NFT가 결국은 제도화되는 것에 맞춰서 이 메타버스의 경제적 이용, 경제 사업화 이러한 부분들이 결부되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의 경제 사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합작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지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기존 금융 질서를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빅테크 플랫폼이라든지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보다 먼 미래는 메타버스를 통한 지금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큰 주제 흐름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자잘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돼서 연관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혁신 금융 서비스로 한 154건을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혁신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자본 유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D-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게 혁신 사업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이즈도 되지 못하고 자본력, 그 다음에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이 D-테스트 베드는 저희가 이제 아예 데이터셋을 주겠다.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셋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너희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봐라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D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험이 어느 정도 돼서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혁신 사업자로 전환이 돼서 더 이제 금융회사하고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사다리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건의 어떤 D테스트베드 시범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지원특별법이 사실상 이제 그 발효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는 아마 내년 또는 내후년이면 의미가 있어지는 게 내후년 정도의 의미가 이제 실질적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2년 지정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2년에서 4년의 혁신 서비스로 이제 그 규제 특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4년의 금융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규제 특례가 없으니까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이게 저희 금융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하면 아예 규제 자체를 바꿀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연장된 서비스들이 지금 종료가 되는 시점이 이제 내후년 정도면 들어올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규제 개선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데이터 거래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데이터 거래소가 아직까지 이제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데이터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명이라든지 익명화, 이러한 데이터 결합 이런 부분들도 지금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이슈는 이제 이 자가 결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 이슈일 텐데요. 이 데이터 결합도 아까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고객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데이터 결합은 무분별한 데이터를 익명화, 가명화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워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지금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발표 시간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금융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도 사실 최근에는 어떤 CEO를 만나도 이 디지털 혁신은 이게 생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빅테크하고 이 기존 레가시 금융회사 간의 어떤 이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접근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많은 차이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지금 현재의 금융회사의 미래를 조금 암울하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금융회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변모를 한다라고 하면 금융회사가 갖고 있던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디지털 세계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디지털 금융에 대한 감독 정책들을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미래에 지금 디지털 금융이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저희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디지털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적 지원과 그 다음에 소비자나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감독 이 두 가지를 잘 병행을 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이 빨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빅테크라는 부분을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까 나눠서 설명을 드렸듯이 나누어 본다고 하면 규제 영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을 하되 다른 어떠한 리스크 요인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감독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빅테크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거래 중개업자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서 규제를 해 나가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이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국제적인 어떤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글로벌한 플레이어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플레이어가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이 디지털 혁신을 계속 촉진하는 정책들을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